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제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워야 할 순간이 제 인생을 가장 차갑게 얼려버린 날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그 긴 싸움의 시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남편과 저는 직장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몇 년간 함께 일했고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존중에서 시작된 관계였고 어느 날부터인가 제 점심시간에 남편이 맞춰오고 택시를 같이 타고 퇴근하다 집 앞에서 오래도록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 반 정도 연애하고 나서 남편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결혼하자.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해서 밥 먹고 그런 삶이 너랑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때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 저는 누군가와 결혼하는 게 무섭기도 했고 가족이 된다는 게 두렵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는 유일하게 마음 놓고 기대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고 식도 올렸고 신혼집도 마련하고 하객들 앞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혼인신고는 잠시 미루자고요. 회사에 좀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서류상 결혼이 도움이 안 돼. 3개월이나 4개월만 지나면 바로 신고하자. 이미 우린 다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신혼여행까지 갔다 왔는데 그때는 그 말이 별로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야 나중에 하면 되지 우리는 이미 가족인데. 그래서 그냥 믿고 넘어갔습니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무렵 저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법이 오지 않아서 이상하다 싶었고 테스트기 2줄이 선명하게 뜨던 그 순간 놀랍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었죠. 남편은 그날 정말 좋아했어요. 진짜야? 우리 이제 부모 되는 거야? 그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 후로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태명은 어떻게 할지, 산부인과는 어느 병원을 다닐지, 유모차는 어떤 브랜드가 좋은지 하루 종일 이야기했어요. 정말 평범한 너무나도 따뜻한 부부였죠. 입덧이 심했을 때는 아침마다 미역국 끓여주고 제가 못 먹는 음식이 생기면 같이 끊고 주말마다 병원 같이 가서 초음파 영상 찍고 그걸 캘린더에 저장해 놓고 매일 들여다보는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임신 후기가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산이 다가오면서 저도 몸이 힘들었고 불안정한 감정에 짜증도 많아졌는데 남편이 점점 연락이 느려지고 회사 일 많다, 회의 많다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바쁠 수는 있지만 저는 이제 곧 아이를 낳는 사람인데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서운함이 자꾸 쌓였죠.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에게 분명 이야기했어요. 그날은 무조건 시간 비워야 해. 내가 혼자 병원 가게 만들면 안 돼. 그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제가 걱정하지 않게 일부러 회사에도 조퇴 이야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출산 당일 제가 진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 순간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정말 수십 통 전화를 했어요. 병원 도착해서 입원 수속하면서도 전화를 걸었고 분만 대기실에서도 간호사들 손 붙잡고 남편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출산이 다 끝난 뒤에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갑자기 중요한 미팅이 생겨서. 그리고는 택배 박스를 들고 오더니 기저귀 세트를 건넸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더 커졌어요. 그래도 아이 얼굴 보고는 같이 울었고 그 순간만큼은 진심 같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이후 남편은 한동안 매일 오다가 점점 회사에 중요한 일 있다며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영상통화도 잠깐, 문자도 밤 늦게 한두 줄. 하루는 조리원에서 받은 택배에 제 이름으로 된 은행 우편물이 들어 있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개설하지 않은 계좌에 대한 안내장이 들어 있었죠. 공동명의 계좌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의 다른 명의자는 생전 처음 보는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계좌라 확인이 쉽지 않았지만 은행에 전화해서 계좌 명세서를 요청했고 공동 소유자의 이름을 들은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그냥 동업이나 재정상 편의로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 계좌는 둘이 부부 명의로만 개설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남편은 그 여자와 혼인관계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인데 다른 여자와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관할구청으로 갔습니다. 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이름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의 법적 배우자란에는 전혀 다른 여성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혼인신고일은 제가 진통으로 병원에 실려간 그날, 제가 아이를 낳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출산 중이던 그날 남편과 함께 구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법적 아내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 출산 당일 다른 여자와 함께 혼인신고를 했다는 그 사실. 처음에는 무언가 행정적인 실수겠지,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 아닐까 스스로 수없이 합리화했어요. 하지만 구청에서 받은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그리고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펼쳐보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남편 이름 옆에 그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날짜는 제가 분만실에서 아이를 낳고 있었던 정확히 그날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혼인신고를 일부러 미뤘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저와는 결혼식을 올린 파트너로 남기고 법적 혜택과 관계는 다른 여자와 맺기 위해 완벽하게 계획된 구조였던 거죠.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남편과 어떤 관계이며 어떻게 그런 일까지 가능했을까? 우선 남편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과 카드 명세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하는 동안 눈에 띈 익숙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짜, 같은 시간대에 반복되는 특정 지역의 결제 내역, 가구점, 마트, 아이용품 매장, 음식점, 그리고 호텔이 아니라 장기 숙박형 레지던스. 이상하다고 느낀 저는 남편의 차량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예전에 설치했던 차량 공유 앱을 다시 켜봤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그대로더군요. 차량의 주 정차 위치는 서울이 아닌 인천 송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근처 주소지에 남편과 그 여자 둘이 공동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송도에 있는 그 집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그 집에 딸린 유아용 물품과 아이 장난감 구매 내역까지 확인되면서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혹시 그 여자도 아이가 있는 걸까? 아니면 우리 아이 물건을 거기서 샀던 건가? 그 후로 저는 다른 여자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SNS는 이미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었고 그 여자 역시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한 장. 정확히는 남편의 차량과 송도 근처 도로에서 찍힌 사진 하나가 그 여자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피드에는 없었지만 스토리는 24시간 후 사라지기 전 누군가가 캡처한 화면을 공유했었고 그 계정은 분명 남편과 동행했던 여자의 것이 맞았습니다.
아이디에는 이름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저는 그 이름을 포털에 검색하기 시작했죠. 그 여자는 남편과 같은 회사 계열사에서 일하던 계약직 출신의 여성으로 현재는 퇴사 후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소름 돋았던 건 그 여자가 운영하던 블로그의 글이었습니다. 아침에 우리 아기에게 미역국 끓여주고 함께 산책 나가는 일상이 너무 소중하다. 남편이 퇴근하면서 꽃을 사왔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내가 꿈꾸던 삶이었다. 남편이 매일 바쁘다며 저와 아이에게는 연락조차 제대로 하지 않던 그 시간에 그 여자는 저와 겪어야 할 일들을 대신 겪고 있었던 겁니다. 출산을 앞두고 진통을 참으며 혼자 병실에 누워있던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은 아예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송도에서 그 여자와 살며 아이 없는 삶을 즐기고 저에게는 신고만 안 했을 뿐인 아내로서 그저 도구처럼 사용해왔던 거죠. 저는 하나하나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은행 내역, 가족관계 증명서, 공과금 고지서, 자동차 위치 기록, 그 여자의 블로그 캡처, SNS 기록,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아이 장난감을 구매하고 있는 CCTV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머물고 있던 날, 그 둘은 인근 대형마트에서 손을 잡고 아기 장난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충격을 받아 말도 안 나왔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건 절대 감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조용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처음부터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 자료가 필요했고 혼인신고 없이도 남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받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들은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혼인빙자 사기, 위장 결혼, 부당이득 취득, 심지어 상간자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그제서야 조금 울컥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이 나쁜 짓을 했구나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이건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한 장의 고소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증거들을 하나하나 모아가고 있을 때 남편은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눈치를 채고도 일부러 모른 척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그랬듯 자기 자신이 만든 현실을 진실이라 우기며 그 현실을 강제로 제게도 믿게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남편을 마주 앉혔습니다.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혼자 카페에 앉아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우리 얘기 좀 해. 남편은 10분 후 무슨 일인데 라고 묻더니 제가 중요한 일이야. 나도 너도 피하지 말자. 라고 하자 잠시 뜸을 들이고는 알겠어 라고 답장을 보내더군요. 저는 녹음기를 켜고 핸드폰도 백업해 두었습니다. 아무도 이 대화가 그냥 말싸움으로 끝났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남편은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그 뻔뻔한 얼굴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래, 무슨 일인데? 엄마가 애기 돌보느라 고생 많다고 전해달래. 그 순간 저는 아무 표정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 혼인신고했더라. 남편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무슨 소리야? 구청에서 너 혼인관계 증명서 뗐어. 신고일자, 배우자 이름 다 나와. 그건 오해야. 역시나 그는 끝까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오해라고 말하며 이상하게 연결된 정황들을 다 합리화하려 하겠지. 출산 당일 너 어디 있었는지 알아. 너 그 여자랑 같이 구청 간 거잖아. 그리고 송도에 같이 산 것도 알아. 카드 내역, CCTV, 블로그, SNS 다 캡처해뒀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한참 긴 침묵 끝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 여자랑 그냥 잠깐 감정이 있었고 내가 임신하면서 나는 숨이 막혔어. 숨이 막혔다고요? 제가 진통으로 병원에서 비명을 지를 때 그 사람은 숨이 막혔다는 이유로 다른 여자랑 혼인신고를 했다고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이 어쩔 수 없던 감정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열고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제가 수집한 증거 목록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해준 상간자 위자료 청구서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나 혼자 당하고 끝날 일이 아니야. 너희 둘 다 책임져야 해. 그리고 엄마랑 시댁, 이 일 알고 있었던 거 다 밝혀질 거야.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미쳤어? 지금 애 엄마가 돼서 뭐 하는 짓이야? 그 순간 저는 말했습니다. 애 엄마니까. 내 아이가 너 같은 인간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까봐 내가 움직이는 거야. 그날 이후 남편은 저에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연락처도 바꾸고 회사에도 휴가를 냈더군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법무법인에 정식으로 사건 의뢰를 하고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포함해 남편에 대한 사실혼 관계 파탄 책임, 혼인빙자 사기, 친권 신청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댁에도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무척 당황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나는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제가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찍힌 사진, 시어머니와 그 상간녀가 카페에서 찍은 사진, 블로그 속 함께한 김장 사진까지 보여드리자 그제야 입을 다물더군요. 얘가 그냥 도와주러 다닌 거야. 우린 내가 혼인신고 안 한 줄 알았지. 그거 남편이 그렇게 말했겠죠. 근데 왜 그 여자가 우리 애기 이름을 부르죠? 왜 기저귀를 그 여자가 사요? 왜 가족 행사에 그 여자가 있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상간녀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상간 행위에 대한 책임, 사실혼 관계를 방해하고 출산 중인 배우자를 기망한 점, 혼인신고를 고의로 선행한 행위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그 여자에게선 처음엔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갑작스럽게 그녀의 변호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관계가 사실혼 관계였다는 입증이 어렵다고 하셔서요. 사진, 메신저, 초음파 영상, 병원 동행 내역, 우리 아이 아빠 이름 다 남편입니다. 혼인신고 안 했다고 가족 아니에요. 사실혼은 충분히 성립돼요. 저는 그 대화를 모두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가정법원에 사실혼 해소 소송 및 위자료 청구,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아이 친권은 단독으로 신청했고 남편은 접견 제한 요청까지 걸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을 절대 감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고 단 한치의 감정적인 흔들림 없이 법으로 끝까지 가기로 마음먹었죠. 이후 남편과 상간녀는 저와의 협상도 거절했고 오히려 그녀는 처음부터 법적 아내가 아니었다는 주장으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말장난에 휘둘릴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법이 있고 증거가 있고 진실이 제 편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법정에서 마주한 남편의 얼굴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평범한 셔츠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으며 제게 눈길조차 주지 않던 그 사람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앉아 있었습니다. 법원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저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진술을 정리해냈습니다. 제가 수개월 동안 모은 자료는 페이지 수로만 수십 장 사진과 영상, 대화 캡처, 병원 동행 기록, 공동생활의 증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남자와 그 여자의 거짓된 혼인의 날짜와 재출산일의 충돌.
재판은 차분히 그러나 냉철하게 흘러갔습니다. 처음 발언한 사람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이혼한 적도 없고 혼인한 적도 없습니다. 그녀와는 동거인이었고 결혼을 전제로 관계를 유지했지만 법적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판사님이 되물었습니다. 결혼식은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럼 당시 증인도 있었고 하객도 있었고 함께 주거한 기록도 있네요. 네. 출산은요? 제 아이 맞습니다. 그럼 법적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부부로 살아온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답변이 나오는 순간 상간녀 쪽 변호인이 갑자기 발언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법적 부부가 아니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서류상 미혼이었고 동거 기록이나 자녀 출산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준비해온 자료 중 하나를 판사님께 제출했습니다. 그 여자와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 제가 출산한 병원 근처에서 그 여자가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오늘 아기 낳는 날이지? 무사히 마치길 바래. 우리도 곧 그런 날이 오겠지. 판사님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의뢰인이 임신 사실과 출산까지 알고 있었다는 게 확인됐는데 이 진술은 거짓이군요. 그 여자 쪽은 곧바로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엔 그분이 이혼 절차 중이라 들었어요. 그 순간 제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그 사실혼 관계가 파괴되기 직전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다는 점입니다. 출산 중인 배우자를 두고 다른 여성과 법적으로 혼인신고한 그 행위는 일반적인 외도 수준을 넘어 악의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남편의 어머니와 함께 며느리처럼 찍힌 가족 행사 사진, 블로그 속 시어머니랑 김치 담갔다는 글까지 공개됐습니다. 판사님은 그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아주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시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낸 사실을 인정합니까? 상간녀는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분은 저에게 우리 집 며느리나 다름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분노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행동을 어쩔 수 없었던 감정으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아무리 격렬해도 그 감정 때문에 저의 인생을 망가뜨릴 권리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판사님의 정리였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불륜 관계를 넘어서 사실혼 관계 파괴와 혼인빙자 그리고 법적 서류를 이용한 명백한 고의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출산일과 혼인신고일의 충돌은 피고의 행위가 고의적이라는 가장 중요한 정황입니다. 그리고 판결은 다음 기일에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다음 세 가지를 인정했습니다. 첫째, 저와 남편 사이의 사실혼 관계는 명백히 존재했으며 부부로서의 실질적 생활과 출산, 동거, 혼례식 가족 행사가 이를 입증. 둘째, 상간녀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혼인신고를 강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저의 가족, 아이, 인생 전반을 파괴한 책임이 있음. 셋째, 이에 따라 상간녀는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남편은 사실혼 파기 책임 및 친권 제한, 그리고 추가로 양육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 판결이 끝난 뒤 남편과 그 여자는 법정을 나가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가 혼인신고하자고 했잖아. 둘 사이에 균열이 생긴 게 그제서야 보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탓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록된 판결문을 손에 들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아이는 그날도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향해 두 팔 벌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쥐고 나오던 날,
법정 바깥에 선 남편과 상간녀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바닥에 두고 있었고 그 여자는 핏기 없는 얼굴로 작은 소리로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럴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만든 불행 속에 침몰할 운명이었다는 걸요. 판결 이후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징계 해고를 당했습니다. 공기업 산하 연구기관이었고 그 내부 감사팀이 혼인관계 및 사적 이해 충돌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이 발견한 건 남편이 상간녀와 법적 부부임을 이용해 복지 혜택을 이중으로 받은 정황이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던 저와도 공동보험이 있었고 상간녀와는 주택 청약에 공동 참여한 기록까지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는 서류 위조, 복지 부정 수령, 품위 손상 행위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몇 주 후 회사 홈페이지에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간녀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원래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SNS 마케팅을 하며 온라인 브랜드에 납품도 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법적으로 위자료를 물게 되면서 소속 거래처가 하나둘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 이슈에 연루된 인물과는 브랜드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 이게 공식 사유였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한때 운영하던 블로그와 SNS가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캡처되어 퍼지면서 그녀는 결국 계정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위자료는 3천만 원. 남편과 공동 책임이었지만 남편은 이미 무직 상태였고 그녀에게 배상 책임이 더 많이 전가되었습니다. 그녀는 재판 이후 한 달쯤 지나 제 변호사를 통해 분할 상환을 요청해 왔습니다. 일시금이 어려워 10개월 할부로 납부하고 싶다는 연락이었죠. 전 처음엔 분노가 치밀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녀가 매달 제게 자신의 잘못을 떠올리게 하는 고통의 시간이 되길 바랐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양육비는 처음 2달 보내더니 끊겼고 휴대폰 번호도 바뀌었더군요. 하지만 법원 판결 이후 이미 급여 압류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기에 통장 거래는 모두 추적이 가능했고 추후 직장을 구하게 되면 즉시 소득의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저에게 넘어오게 되는 구조로 설정했습니다. 시댁은 그 후 단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100일잔치 때 한 통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자 시어머니는 수화기 너머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너무 큰일이 벌어져서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 그냥 다 잊고 살아줘. 우리도 그 애 안 본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 역시 도망치고 있다는 걸요. 결국 저는 아이와 둘이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쉽진 않았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버겁고 밤마다 눈물이 났지만 아이의 손을 잡고 병원을 가고 아이의 웃음소리에 울다가도 웃고 그렇게 하루하루 다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근처 공원 산책을 하던 중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예고 없이 나타난 그 사람은 수척한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후줄근한 재킷 차림이었습니다. 아이를 보고도 아무 말 못하더니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무 많이 망가졌다. 그래도 아이는 잘 키우고 있어서 고맙다. 저는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 아이가 커서 너라는 사람을 어떻게 기억할지는 이 아이가 아니라 너 자신이 결정하게 될 거야. 너처럼 살지 않도록 내가 더 열심히 살게. 그렇게 돌아선 후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다시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이를 키우며 조금씩 다시 제 삶을 회복했습니다. 심리 상담도 받았고 커뮤니티에서 같은 아픔을 겪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 자신을 다잡아갔습니다. 이제는 밤마다 엄마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아이의 목소리에 매일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복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나서 웃는 것이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걸 가졌다고 착각했고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냈습니다. 결혼 14년 차 저는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간호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와 당직이 많아 고된 일이었지만 저는 그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있었죠. 제 남편은 공무원입니다. 지방 세무서에서 20년 넘게 근무해온 말하자면 전형적인 성실한 가장이었죠. 고지식하고 원칙적인 성격이 때론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저런 사람이니까 내 옆에 있어도 불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각자의 직장이 있는 지역에서 따로 거주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남편은 근무지 근처의 관사에서 평일을 보냈죠. 주말마다 남편이 서울로 올라오는 형태였습니다. 이른바 주말 부부였죠. 주말 부부가 된 지 5년이 넘었지만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각자의 일을 존중했고 주말마다의 재회는 우리에게 오히려 애틋함을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애틋함이라는 감정조차도 혼자만의 착각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남편이 서울 집으로 올라온 날이었습니다. 딱히 특별한 날은 아니었고 그저 집에 와서 밥 먹고 빨래 돌리고 그가 늘 하듯 거실에서 조용히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회진 준비가 있어 알람을 맞추고 잠든 시간이 밤 10시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죠. 그런데 새벽 3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잠시 일어났을 때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불을 끄고 조용히 너무도 집중해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상황이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는지 모릅니다. 분명 그저 폰을 보고 있었을 뿐인데 그 모습에서 전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습관적으로 남편의 옷을 세탁기에 넣다가 바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이름 하나와 뭔지 모를 날짜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 2015년 9월 3일. 민서. 그 이름은 저에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년월일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하얘졌습니다. 2015년 9월 3일. 그건 남편이 갑작스럽게 출장 일정으로 3일간 집에 오지 못했던 바로 그 주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이름을 검색하고 싶어졌습니다. SNS에서 인터넷에서 무엇이든 단서를 찾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 모임 사진에서 민서라는 이름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은 예전부터 저에게 고등학교 때 절친한 친구가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다며 같은 지역 살아서 가끔 도와준다고 말한 적이 있었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윤지은이었고 아이의 이름은 민서였습니다. 민서의 얼굴을 보자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이지 남편을 쏙 빼닮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 씨 요즘도 연락해? 남편은 조금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뭐 애 키우느라 힘들다더라. 민서랑 자주 보나 봐? 그는 그때 처음으로 약간의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왜? 무슨 말하고 싶은 거야? 그냥 좀 신경 쓰이네. 당신이 너무 자주 챙기는 것 같아서.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안쓰러워서 그러는 거야. 아무도 없는 여자 혼자 얼마나 힘들겠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확실히 이상하다는 감각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후 저는 남편이 평일에 머문다는 관사 근처에 있는 사설 탐정에게 조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처음엔 저 스스로도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까?
불쌍한 사람을 괜히 의심하는 걸까? 수없이 되뇌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제가 상상한 그 이상이었습니다. 남편은 관사가 아닌 윤지은의 집에서 평일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고, 마트, 병원, 학교 상담까지도 민서와 함께 동행하면 가족처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의 그는 그냥 민서의 아버지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오히려 제 옆에 있을 때보다 더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날 탐정에게 받은 사진들을 펼쳐보다 제 눈에 띄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생일 파티 사진이었는데 거기에는 케이크 앞에서 민서를 안고 환하게 웃는 남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윤지은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표정을 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이미 두 번째 가족을 만들고 있었구나.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책상 서랍에서 은행 명세서와 카드 내역을 전부 모아 검토했습니다. 그 안에는 지은 보험, 민서병원, 어린이집 정산이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빠져나간 내역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건 3년 전 지은의 남편이 사망한 직후부터 남편 계좌에 알 수 없는 외부 입금 기록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금액은 정확히 5천만 원. 그리고 그 날짜는 지은 남편 사망 다음 주였습니다. 저는 이 일이 단순한 불륜이 아니란 걸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목표는 이혼이 아니라 진실의 끝까지 가보는 것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통장 거래 내역에서 발견된 5천만 원. 그 입금 날짜는 너무도 명확하게 윤지은의 남편 사망 이후였습니다. 제 머릿속엔 온갖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험금인가? 사망 위로금? 아니면 나눠 가진 건가? 분명한 건 그 돈이 지은의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생긴 돈이라는 점이고 그 돈이 내 남편 계좌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윤지은 남편의 사망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였습니다. 새벽 출근길 음주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윤지은 남편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 사망자는 윤지은의 남편 1명. 상대 차량 운전자는 중상. 그때 당시 기사도 몇 줄 나왔고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사실도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윤지은은 사고 한 달 뒤 모 보험사와의 계약으로 약 2억 원가량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합니다. 그중 일부가 이상한 경로로 제 남편에게 전달된 정황이 나온 것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 보험사의 사건 관계자로서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아니라 모든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지만 공개 가능한 수준의 범위 내에서 수령 계좌에 남편 이름이 일시적으로 등장한 기록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윤지은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내역 중 일부가 남편 명의의 세금 관련 계좌로 들어간 것입니다. 즉 남편이 단순히 돕는 친구가 아니라 그녀의 자산 관리를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한 남자의 죽음 이후 두 사람이 계획적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제 남편이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수년 전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 때문에 법률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었던 변호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서적인 배신도 충분히 위자료 사유가 되지만 지금 상황은 그 이상입니다. 금전 흐름, 동거 유사 가족 형태, 그리고 보험금 유입이 있다면 이건 형사건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곧바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3년치, 지은 관련 출금 항목 9건, 남편이 쓴 보험금성 지출.
사설 탐정이 촬영한 사진 및 위치 기록, 주 3회 이상 같은 주소지 출입, SNS 캡처 자료, 민서 생일 파티 사진, 댓글로 민서 아빠도 잘 챙기시네요 라는 문구. 남편의 카카오톡 대화 백업 일부, 백업 파일에서 오늘 애기 데리러 간다. 지은이 몸 안 좋다 등 문자 다수 발견. 저는 다음으로 민서의 출생신고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민서의 출생 기록에는 아버지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백을 채운 건 사진 속 그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정말로 제 남편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 눈, 코, 웃을 때 입모양까지 그 아이는 남편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결국 가정법원에 유전자 검사 요청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이런 요청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지만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적 소송 가능성을 열어두면 조사를 위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법원은 제 신청을 받아들였고 검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 자신의 명의로 통보된 법원 서류를 받고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저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민서 아버지 맞지?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던 거잖아.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무려 21초 동안. 통화 기록으로 남아있던 그 정적은 그 자체로 대답이었습니다. 며칠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확률 99.98% 일치. 남편은 민서의 생물학적 친부였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의심, 배신,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몰랐던 또 하나의 인생을 제 남편이 꾸려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정식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간녀인 윤지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이 사태의 무게를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된 이 싸움이 그들이 절대 피할 수 없는 진짜 현실이 될 거라는 것을요.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전달한 후 저는 곧바로 법무법인과 함께 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 진행했습니다. 소송장을 접수하는 날 변호사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감정을 내려놓고 기록으로 움직이세요. 그 말이 그 어떤 위로보다도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싸우고 있었고 그 증거는 제 손에 충분히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은 크게 두 건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및 재산 분할, 윤지은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각각 별도 사건 번호로 진행되었고 공교롭게도 두 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정되었습니다. 그 덕에 재판 과정은 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법원은 소장을 수령하고 약 2주 후 양측에게 답변서 제출 명령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반발했습니다. 이혼은 생각도 안 해봤다. 감정적으로 이런 큰일을 결정하지 마. 하지만 저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준비했습니다. 그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보냈습니다. 민서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 사진, 금융 내역, 그리고 한 통의 편지, 편지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딸에게 당신 같은 남자를 아빠로 남겨주고 싶지 않아. 그날 이후 남편은 모든 반박을 멈췄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답변서를 조용히 제출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가장 강력했던 증거는 남편의 동료들의 증언이었습니다. 남편은 근무지에서 늘 책임감 강한 팀장으로 통했지만 정작 그 이면에는 업무 시간 중 사적 외출이 잦았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심지어 한 동료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윤지은 씨요? 세무서 행사에 민서 데리고 온 적 있었어요. 아이 돌잔치도 부서 사람 몇 명은 초대됐었고 그 말이 기록에 남겨졌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돌잔치.
그때 남편은 출장이 생겼다며 우리 가족 행사에 불참했었죠. 저는 그날을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 혼자 딸을 데리고 가족 모임에 갔고 남편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행사가 다 끝나서야 미안하다, 일정이 밀렸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 시간에 그는 상간녀의 아이 돌잔치에 가 있었던 겁니다. 윤지은은 소장을 받은 후 처음엔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정해준 기한이 지나고 강제 조정이 예고되자 뒤늦게 자필 진술서 한 장을 제출했습니다. 그 진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죽고 너무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친구였던 땡땡땡 씨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도움을 받다 보니 정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도 피해자입니다. 그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처음엔 몰랐습니다.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몰랐다고요? 민서 생일에 남편과 함께 사진을 찍고 돌잔치에 공무원 동료를 초대해 놓고 그 사람의 가족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요?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을 보호하려는 태도였습니다. 죄책감도 없었고 사과도 없었습니다. 오직 내 잘못은 작다는 것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변호사가 조용히 하나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포렌식 결과. 이건 남편이 폰을 교체하며 이전 휴대폰을 제게 넘기고 간 것을 통해 정식으로 디지털 증거 분석을 의뢰해 확보한 자료였습니다. 그 안에는 수백 건의 문자, 사진, 음성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였던 건 윤지은과 주고받은 음성 메시지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달도 잘 정리했어요. 보험이랑 양육비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우리 조만간 정리하고 시작하자. 더는 숨어 살지 말고. 그 메시지는 윤지은의 몰랐어요 라는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자료를 접수받은 이후 양측 모두에게 조정 없이 정식 재판 진행을 통보했습니다. 이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소송은 조정을 먼저 권하는데 이 사건은 사회적 윤리 위반의 강도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초기부터 직접 판결로 가겠다는 입장을 정한 겁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은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초췌하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제 모르겠어. 근데 하나는 확실해. 당신이 날 2번 죽였다는 거. 한 번은 딸의 아빠로서, 또 한 번은 사람으로서. 이제 소송은 막바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감추려 했지만 모든 문서가 증거가 되었고 모든 침묵은 자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꾸민 이중 생활의 끝에 어떤 대가가 주어지는지 이제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가정법원 제3호 법정.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법원 청사 앞에 도착한 저는 조금 떨리는 손으로 재킷 단추를 채우며 호흡을 정리했습니다. 남편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윤지은은 변호인 대리 출석이었습니다. 정확히 오전 10시 재판부가 입장했고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사건에 대한 변론 종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사는 단호하고 절제된 어조로 말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윤땡땡은 피고와 장기간에 걸쳐 사실상 가족관계를 유지하며 민서 양을 공동양육했고 이로 인해 원고의 혼인 생활은 사실상 무의미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절대로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기에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끊임없이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있다기보단 긴장과 후회가 엉켜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혼 인용 혼인의 파탄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재산 분할 6대4로 원고 우세,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은 이미 없는 상태. 위자료 배상 판결 남편에게 3천만 지급 명령, 윤지은에게 별도로 2천만 원 지급 명령.
추가 명령 민서 양의 친자관계 정리 관련 민법상 혼인 외 출생자로 명시, 추후 민서의 유산 상속 관련하여 제 남편이 친권 주장 못하게 법적 제한 요청 가능. 판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외도나 부정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두 개의 가정이 존재했고 이는 법적,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 밖 벤치에서 남편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도 민서에겐 내가 필요해. 난 그 아이까지 버릴 수는 없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정말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화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저 지독한 거리감이었습니다. 그래. 근데 그 아이를 지킬 수 있었으면 너도 내 가족은 지켰어야 했어. 그가 그 말을 이해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완전히 그 사람과의 정을 끊었습니다. 윤지은은 판결 직후 판결문을 수령한 다음 날 위자료 납부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은 감정적으로 휘말린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었고 남편에게 혼인 관계 정리가 완료된 상태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신고의 불안미기재, 의도적 기피, 보험금 일부가 남편 계좌로 유입, 경제적 공조, 사설 탐정 자료 동일 주소지에서 장기 동거한 정황. 판결문 마지막 문장은 이제껏 제가 겪은 고통에 대한 사회적 정의의 작은 답변 같았습니다. 상간자의 위치를 명확히 하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는 본 판결은 향후 유사 사례의 경종이 될 것이다. 남편은 이 사건 이후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문제였던 건 업무 시간 중 외출 및 사적 용무가 반복된 정황이었고 이에 따라 결국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연금 일부가 삭감되었고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커리어는 사실상 끝이 난 것입니다. 윤지은은 이후 남편에게 민서의 친권을 공동 등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에 따라 가정법원에 별도 소송을 제기했죠. 하지만 남편은 이미 여러 사건으로 공직에서 파면된 상태였고 생활 기반 자체가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 요청은 경제적 능력과 도덕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한때 두 번째 가정을 꿈꿨던 그들의 세계는 이제 서류상으로도 전혀 연결되지 않는 깨어진 삶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새로 이사한 집에서 조용히 앉아 판결문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이건 복수도 아니고 정의감도 아닙니다. 그저 진실 앞에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 그 하나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이 확정되고 상간녀에게서 위자료 판결이 난 후 저는 14년간 살았던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 집은 남편과 함께 구매한 공동명의였지만 판결문에 따라 제 명의로 단독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 안에 물건 하나하나가 마치 고통의 흔적처럼 느껴졌기에 저는 거의 대부분을 정리하고 새 아파트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더는 과거를 곱씹지 않고 그 일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혼 후 4개월쯤 지나 지인을 통해 남편의 근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무원 파면 이후 작은 세무사무소에서 일용계약직 형태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수입은 이전의 3분의 1 수준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험금의 일부는 이미 상간녀와의 생활비로 사용된 후였고 민서의 양육비와 본인의 위자료 지급까지 떠안은 그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의 명예도 가정도 사회적 신뢰도 모두 잃고 그는 완전히 고립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끔 연락이 오는 사람은 이혼 전의 지인들 중 단 한두 명. 그나마도 안부 정도만 물어보는 관계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도 통쾌하다는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건 그냥 그가 만든 인생의 결과였으니까요. 윤지은은 이혼 후 민서를 데리고 외곽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SNS를 닫고 모든 지인들과 연락을 끊다시피 한 채 아이를 혼자 키우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 생활이 빠듯해졌고 그녀 역시 기존의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 학원 행정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타격은 자녀 학교에서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지역은 크지 않은 동네였고 돌아다닌 소문으로 인해 민서의 학교 생활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알게 된 건 아닙니다. 그쪽 지역에서 근무 중인 한 간호사 동료가 혹시 지은 씨라는 분 알고 계시냐는 말로 먼저 꺼낸 이야기였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일이니까요. 그냥 각자 살아가겠죠. 저는 이 모든 사건이 정리된 이후 저는 병원 일을 6개월간 휴직했습니다. 간호팀장이라는 자리는 늘 사람을 돌봐야 하는 자리인데 그때의 저는 스스로를 돌볼 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쉰 시간 동안 저는 여행도 다녀오고 심리 상담도 받으며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혼자 카페에 앉아 있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아무런 알림도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커피 향과 음악을 들으며 앉아 있는 그 시간이 너무도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살아남았구나, 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도 통쾌했겠다. 인생 역전이네. 복수 제대로 했네. 하지만 저는 그걸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삶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밟았고 책임을 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충분히 내려졌습니다. 그들의 삶은 스스로 망가진 것이고 저는 그 폐허에서 다시 길을 낸 것뿐입니다. 진짜 복수는 그 사람 없이도 행복해지는 것, 나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의심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정만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나 자신을 우선하세요. 그 누구의 삶도 대신 짊어질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파괴된 삶이 있다면 그 무너짐은 반드시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너진 자리 위에 더 단단한 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불륜의 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진실은 언젠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날도 똑같이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낡은 커피포트에 김이 서린 창문 너머로 습한 공기가 느껴졌고 저는 습관처럼 커피를 내렸습니다. 저는 본래 작은 변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눈여겨보는 성격이었죠. 주방 한쪽에서 아내는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글쎄요. 제 눈엔 평소와 달리 어딘가 어색하고 과장되어 보였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어? 라고 물으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히 제가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점들이 제 시스템에 하나둘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평소보다 옷차림에 훨씬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평일 낮에도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전에는 편안한 차림이 많았지만 요즘은 꼭 구두를 신고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더군요. 처음엔 그저 기분 전환이라고 애써 합리화했습니다. 날씨가 풀리고 옷차림이 가벼워진 탓이겠지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집주인 아들이 집 수리 좀 해준대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전세로 살고 있었고 오래된 집이라 벽지가 조금씩 갈라지는 중이었죠. 저는 속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아내의 표정에서 마치 누군가를 떠올리며 은밀히 미소 짓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의아했지만 그때까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의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집주인 아들 박세영이 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는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죠. 벽지를 살펴보며 아내와 농담을 주고받는데 그들의 대화 속에서 묘하게 익숙한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수리에 필요한 건 말씀하세요라고 하자 그는 아내분이 잘 챙겨주시네요 라며 저에게는 건성으로 말하고 다시 아내를 향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싹 텄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벽수리 하나로 과할 정도로 들뜬 목소리로 저녁 메뉴를 고르더군요.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변화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집안의 모든 스마트 기기와 연동된 스마트 플러그를 통해 가전제품들의 전력 소비 패턴을 기록하고 있었고 주거 공간 내에서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지하는 센서 데이터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내의 외출 시간, 옷차림, 휴대폰 사용 패턴, 그리고 박세영이 집에 오는 날과 시간, 심지어 특정 시간대의 전력 사용량 미세 변화까지 모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을 시스템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요동치는 건 그들에게 패배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단 모든 감정을 잠시 냉동시켜두기로 했습니다. 답답하고 괴로웠지만 저는 더 치밀한 기록으로 저를 지탱했습니다. 가장 먼저 전세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계약 갱신 시기가 4달 남았었고 특약사항에 수리 관련 조항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집주인 부담인 벽지 교체, 베란다, 샤시, 실리콘 보수 등의 항목들이 전부 명확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내의 지출 내역에 동일 기간, 동일 상호명으로 소액 결제가 여러 번 찍혀 있었거든요. 리셋 인테리어 상담, 하우스 픽스 미팅룸 같은 곳들. 검색해보니 카페 안에 있는 소규모 회의실 대여 서비스였습니다. 이 모든 내역을 엑셀의 날짜 마이너스 시간 마이너스 상호명으로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숫자가 늘어날수록 제 속에서 눌러두었던 분노가 규칙을 가진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이상 패턴이 포착되었습니다. 아내가 장을 본다며 집을 나간 시간과 박세영의 차량이 단지 주차장에 진입하는 시간이 겹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샤워하는 틈을 타 그녀의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안에는 영수증 몇 장이 있었는데 전부 집 근처 카페와 레스토랑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결제 시간은 박세영이 집에 수리하러 온 날과 일치했습니다. 이 증거를 보고 나니 제 머릿속에 둘이 뭔가 있다는 확신이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덜컥 들이대면 그들은 분명 발뺌할 것이고 저는 완벽한 증거를 모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치밀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내의 휴대폰 동기화 기록을 확인해 그녀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설치된 현관 센서와 스마트 플러그가 기록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외출이 늘어난 날에도 특정 평일 낮 시간대에 미세한 전력 스파이크가 찍혀 있었고 욕실 환풍기가 잠깐 켜졌다가 꺼진 흔적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내가 외출한 사이 누군가가 집에 머물렀다는 명백한 정황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내는 집 보수 관련 미팅이라며 나갔지만 위치 기록은 전혀 다른 곳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집에서 15분 거리의 한 오래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거길 왜 가지?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아내가 움직이는 경로를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그녀는 집 근처 카페에서 박세영을 만나더니 함께 그의 차를 타고 그 오피스텔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멀찍이 뒤따라가 차량이 건물 지하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사건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상간남 소송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간다고 나섰지만 제 발걸음은 법률사무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8층 유리문 너머로 가사 전문 변호사라는 문구가 보이자 순간 손끝이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제가 직접 발품 팔아 모은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담은 USB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카페 결제 내역, 박세형과의 문자 프리뷰 사진, 제가 기록한 집안 스마트 센서 및 스마트 플러그 전력 패턴 분석 데이터, 아파트 입출차 기록, 그리고 전세 계약 갱신 서류 사진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자료를 한 장씩 넘겨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상간남 소송 가능성 충분합니다. 명분이 전세 계약 갱신이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이고 사적인 만남의 증거가 명확하네요.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시점과 증거의 명확성에 매우 강합니다. 날짜별로 사건 흐름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특히 개인적인 교류를 입증할 더욱 결정적인 장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USB의 폴더 구조를 변호사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날짜별, 시간대별, 자료별로 완벽히 정리된 저의 기록들을 본 변호사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상간남뿐 아니라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서도 이게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다만 아내가 업무상 관계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방문이 아닌 개인적인 감정 교류의 흔적이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법정에서도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그야말로 결정타가 될 만한 장면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단순한 미소나 서류를 함께 보는 모습이 아닌 감정적인 교류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순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면서 제 머릿속에 그 완벽한 계획을 그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주방에서 뭔가를 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물 한 잔을 따라 마시며 물었습니다. 갱신 얘기는 잘 돼가? 응, 거의 다 끝났어. 서류도 다 준비됐고. 그 대답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거의 다 끝났다는 건 곧 또 만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엔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아내가 이번 주 금요일 세영 씨가 서류 수정본 들고 온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날이라고 선명하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금요일 오전부터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확인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오전 11시 회색 SUV가 단지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른 동 복도 끝에서 망원 렌즈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희 집이 있는 동의 복도 끝에는 비상계단으로 이어지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저는 이 각도에서 집 현관이 정확히 보이는 것을 이미 예전에 우연히 확인해 두었었죠. 11시 5분 현관이 열리고 박세형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쇼핑백과 봉투. 망원 렌즈로 확대하니 봉투에 부동산 로고가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연속으로 촬영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복도에 서 있었는데도 명확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제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그 웃음은 마치 제 귀를 찌르는 날카로운 바늘 같았습니다. 그리고 1시 20분 현관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나왔습니다. 아내는 서류가 든 봉투를 안고 있었고
박세형은 아내 어깨 너머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시야에 아주 짧은 장면이 스쳤습니다. 박세형이 아내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폭발할 것처럼 거세게 뛰었습니다. 그건 업무 관계라는 핑계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에서 그들의 웃음소리, 컵 부딪히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제가 모을 무기가 되고 있음을 자각했습니다. 오후 1시 19분 쇼핑백에서 작은 선물 상자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박세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향기 마음에 들면 쓰세요. 그리고 아내가 웃으며 이거 지난번보다 더 좋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손가락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향기. 지난달부터 아내가 뿌리던 그 익숙한 향수 냄새였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선물이 집에 들어온 날과 아내가 바꾼 향수 냄새의 시점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오후 2시 5분 현관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세형이 먼저 나왔고 아내가 조금 뒤에 나왔습니다. 아내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그 남자는 휴대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며 아내에게 웃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현실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핸드폰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은 전세 계약 갱신을 구실로 집안에서 서류를 펼쳤고 선물을 주고받았고 식탁 앞에서 1시간 4분 머물렀다. 제 손글씨가 떨려서 몇 번이나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억울했고 모욕적이었고 분노가 치솟았지만 놀랍게도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제부터 이것이 제 무기였으니까요. 기록, 시간, 서류, 서명, 스틸컷, 알림, 그리고 전세 계약서. 그들이 핑계로 쓴 문서는 이제 제가 들이밀 증거의 표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아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오늘 서류 얘기 얼추 끝냈어라고 말했어요.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불덩이가 굴러다녔지만 수고했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어요. 오늘 찍힌 영상을 세 부분으로 잘랐어요. 현관 출입, 테이블 상 서류, 선물 상자. 그리고 각각의 타임스탬프를 박았어요. 폴더 이름은 전세, 갱신, 반대편이라고 붙였어요. 제 파일 구조에조차 분노가 배어 있었죠. 잠들기 직전 저는 상간남 소송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떤 명분으로 붙어 있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법률 상담을 어떻게 시작할지, 어떤 항목을 묻고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질문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전세 갱신을 명분으로 빈번한 왕래가 있었고 세입자 동에 없는 대리 방문이 반복됐어요. 수리 신청서와 작업 확인 서명에 아내 필체가 찍혀 있어요. 상가 CCTV와 카드 결제 내역이 동시간대에 묶여 있어요. 문장을 짧게 끊어 썼습니다. 마치 판결문처럼요. 이 과정을 겪고 있는데도 어쩐지 글자들이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그 냉기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에 들어가서 오늘 촬영한 사진, CCTV 파일, 녹음 파일을 전부 하나의 폴더에 모았습니다. 폴더 이름은 결정타로 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보낼 준비였죠. 파일을 정리하면서도 제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수많은 밤들을 견뎌낸 회한과 지독한 복수심이 함께 끓어오르고 있었죠. 그 평온함은 감정을 소진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증거를 완비했기에 비로소 가질 수 있는 전사의 침묵과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결정적인 장면을 잡았습니다. 변호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실행하죠. 다음 날 저는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 마침내 완전 무결한 결정타 폴더가 담긴 USB를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는 파일을 열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상간남 소송과 이혼 소송 동시에 들어갑니다.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전세 계약을 명분으로 한 접근 행위 자체를 부당행위로 넣을 수 있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절차는 제가 준비한 이 기록들로 완벽하게 굴러갈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잔뜩 껴 있었지만 제 눈앞은 또렷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아내와의 대면이었습니다. 그 대면에서 지난 몇 달간 제가 모아온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녀가 그 순간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저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예상했고 그 예상조차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그날 이후로 그녀가 2번 다시 제 눈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심장이 요동쳤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습니다. 회사에는 연차를 냈고 아내에게는 오늘은 재택근무할 거야 라고만 말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봉투,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보강할 것 없는 완전하게 정리된 작은 USB를 놓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밤낮 없이 준비한 저의 유일한 무기들이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멈추자 저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여기 잠깐 앉아봐. 그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표정에는 전혀 경계심이 없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대화를 나누려는 줄 알았나 봅니다. 저는 USB를 노트북에 꽂고 첫 번째 사진을 띄웠습니다. 상가 CCTV 화면 속 아내와 박세영이 나란히 걷는 장면. 그녀의 눈동자가 미묘하게 흔들렸지만 아직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거 뭐로 보이니? 제 목소리는 낮고 평이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사진을 응시하다가 그냥 같이 걷는 거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아주 미세하게 빨랐습니다. 저는 말없이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현관 안쪽에서 찍힌 장면. 2사람이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고 고개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날짜와 시간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갱신 얘기한 거야. 아내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테이블 아래로 떨리는 손끝이 보였습니다. 저는 웃음도 분노도 드러내지 않은 채 다음 증거로 넘어갔습니다. 녹음 파일. 스피커에서 그들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거 지난번보다 더 좋은 향기예요. 마음에 드시면 쓰세요. 그리고 아내의 웃음소리.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전세계약 갱신 수리 명분은 참 그럴싸하더라. 제 목소리는 철저히 냉정했고 제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끓어오르는 치욕과 배신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제 이성과 의지로 그 모든 감정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당신이 그 사람 손을 잡은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어. 저는 CCTV 영상에서 손을 잡는 장면을 재생했습니다. 몇 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짧음이 오히려 모든 것을 명확하게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마지못해 흐느끼는 듯 미안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서는 진정한 후회보다 현 상황에 대한 극도의 당황과 체념이 더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목끝까지 차올라 소리치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저는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미안. 6달 넘게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 이제 와서 미안해. 차가운 목소리로 더 깊게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오늘 여기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모든 증거는 이미 변호사 사무실에 다 들어갔어. 상간남 소송과 이혼 소송 동시에 진행될 거야. 그녀는 그제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소송? 그 목소리 속에는 공포와 당황, 그리고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곧 통지서를 받을 거야. 당신도 박세형도.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법적 절차야. 그 순간 아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을 뻗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의자를 밀어내며 일어섰습니다. 이건 당신이 만든 결과야. 나는 그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준비했을 뿐이야. 아내는 무너진 표정으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이 장면은 제게 어떤 의미도 없었습니다. 몇 달 전이었다면 이 울음에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쓰린 상처가 아리게 남아 있었지만 그 고통조차 이제는 다음 절차와 다음 서류, 다음 기일을 위한 냉철한 동력이 될 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다음 절차만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 감정과는 단절된 채로 움직였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울고불고 매달리기도 했고 나중에는 오히려 저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 애쓰기도 했습니다. 박세형 쪽에서도 합의금을 제시하며 연락이 왔지만 저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연락을 단호히 차단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 덕분에 저의 시간은 오직 서류 작업과 법원의 연락을 기다리는데 온전히 쓰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노트북을 켜고 그날 진행 상황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이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집요함이 저를 계속 움직였습니다. 얼마 후 법원으로부터 소장과 관련 서류가 아내와 박세형에게 송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분노와 동시에 알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과 과연 이 싸움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 하는 회의감이 뒤섞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아내는 물론 박세형도 자신들의 행위를 업무적 관계로 위장하며 부인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제게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야.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지만 더 이상 감정을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그들의 주장은 점차 힘을 잃어갔습니다. 첫 변론기일 법정에서 마주한 아내와 박세형의 얼굴은 충격과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박세형은 예상치 못한 소송에 크게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초췌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어떤 감정의 동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통쾌함도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 하는 아주 건조한 안도감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절차는 절차대로 흘러갔고 감정은 이미 제 심장 깊은 곳에 굳어버린 돌덩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돌덩이 속에서도 밤마다 예고 없이 날카로운 조각들이 튀어나와 저를 핥히곤 했습니다. 평범했던 지난 시간의 파편들이 저를 괴롭혔고 저는 잠 못 드는 밤을 삼키며 다시 한번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비극적 시작점을 되새겨야만 했습니다. 소송은 길고 지루했지만 제가 철저히 준비한 증거들 덕분에 빠르게 결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이혼 및 상간남 소송에서 제가 승소했습니다. 아내와 박세형은 마지막까지 저의 주장을 반박하려 했지만
결국 그들의 관계가 전세계약 갱신이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진 부당한 행위였다는 점이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도 상당했고 전세계약 해지도 제 뜻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판결문이 나온 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은 해소되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깊은 흉터가 아리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처절하게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은 어떤 승리감으로도 온전히 채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배신으로 시작된 고통스럽고 치밀했던 몇 달간의 여정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전에 저는 감성적이고 조금은 느긋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에 철저하고 계획적인 차가울 정도로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불신이 저의 본능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모든 가구와 물건들을 새로 들였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지우고 싶었지만 마음속 깊이 박힌 상처까지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녘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써 내려간 기록들을 모두 모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꺼내 볼 날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 기록들이 저의 과거를 단단히 지지해주는 증거가 아니라 제가 걸어온 길과 그 과정에서 얻은 강인함을 잊지 않게 해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분노나 복수가 아닌 상처를 끌어안고 스스로의 삶을 단단하게 재건하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픔과 고통으로 얻은 변화였지만 그 흉터는 아물지 않았지만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흉터는 제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그리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전보다 더욱 강인하고 단단해진 제가 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굳건히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회사를 옮기면서 지금의 지방 도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함께 살다가 남편 혼자 2시간 거리의 지방에 거처를 마련하고 주말마다 집에 오는 주말 부부가 된 거죠. 당시는 저도 직장을 포기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딸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처음엔 자주 통화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꼭 전화를 걸어 딸에게 잘 지내고 있냐고 안부를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만든 반찬을 맛있게 먹었다며 사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주말이면 금요일 저녁에 올라와 딸과 함께 영화를 보고 토요일에는 친정이나 시댁을 들렀고 일요일엔 세 식구가 같이 저녁을 먹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10년. 그 시간 동안 남편은 한 번도 올라가기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피곤한 기색이 보여도 그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딸이랑 당신이 기다리는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어. 내가 이 집에 오는 이유는 가족이니까. 그 말에 저는 매번 울컥했습니다. 그만큼 남편은 이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말은 저를 속이기 위한 포장지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 이상한 기운을 느낀 건 작년 겨울쯤이었습니다. 남편이 금요일 저녁이 아닌 토요일 오전에 올라오겠다고 하더군요. 출장이 좀 길어졌어. 어쩔 수 없네.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달에도 반복됐습니다. 급기야 어떤 주말에는 아예 올라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 괜히 옮기면 안 되잖아. 그 말을 듣고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목소리는 멀쩡하던데? 그래도 감기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아직까지는 남편을 믿고 싶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고 있어야 저 자신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친한 친구이자 이웃인 혜정 언니가 무심코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 남편 혹시 땡땡시에서 땡땡씨 부부랑 자주 어울리니? 그 부부는 남편이 회사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친하게 지내는 커플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럴걸요? 하고 넘기자 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땡땡 호텔 뷔페에서 땡땡씨 부인이랑 남편이 단둘이 있는 거 봤다더라. 나랑 아는 사람도 같은 날 거기 있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설마요. 둘이 회사 행사 때문에 간 걸 수도 있죠. 제 입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속에서는 이미 묘하게 꿰맞춰지기 시작한 조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출장이라던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됐던 시간, 카톡 읽씹이 부쩍 많아진 최근, 집에 올 때 항상 급하게 샤워부터 하는 습관, 주말에 입던 캐주얼한 셔츠가 낯설게 바뀌어 있던 것, 모든 것들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증거 없이는 절대 입도 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이 잠든 후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엔 좀 일찍 올 수 있을까? 답장은 조금 늦게 왔습니다. 응. 다음 주엔 꼭 금요일에 갈게. 딸이랑 영화도 보고 싶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에 앉아 혼자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이제는 모두 의심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제가 확실히 깨달은 건 그 다음 주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남편이 집에 왔고 혼자 작은 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여성용 핸드크림과 립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뭐야? 라고 묻자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료 여직원이 준 건데 그냥 버리기도 그래서 넣어뒀어. 그 말은 너무도 자연스러웠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백에서 호텔 영수증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땡땡 호텔 902호. 룸서비스 결제 시간은 전날 밤 10시 47분. 그 시간 남편은 저에게 몸살 기운이 있다며 통화조차 하지 않았던 날입니다. 그날 저는 잠든 남편 옆에서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토록 믿었던 사람에게 제 모든 일상이 뒤집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밤새도록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게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또 다른 가정을 만든 사건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이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의심을 갖기 시작한 순간 제 안의 모든 감정은 조용히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주말에 집에 올 때마다 그의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냄새가 났는지,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는 시간, 잠든 뒤에도 핸드폰을 어디에 두는지,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이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조용히 서울 근처의 한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여성 상담원은 오히려 제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의심 정황이 있으신가요? 그게 아니라면 의심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영수증과 호텔 이름이 찍힌 사진, 남편의 일정표 그리고 수상했던 날짜들의 표시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분은 이미 절반의 퍼즐을 다 맞추신 상태네요. 탐정팀은 그 주부터 남편이 있는 땡땡시 인근 호텔 차량 위치, 그리고 그가 자주 만난다는 지인 부부의 아내를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게 그 부인의 이름은 참 익숙했습니다. 땡땡씨. 그녀는 몇 년 전 우리 집에 함께 식사를 하러 온 적도 있었고, 제가 직접 반찬을 싸서 남편에게 보내면 그녀가 잘 먹었어요 라며 감사 인사를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딸에게 이모라고 불려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은 연락을 해왔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된 카페에서 그녀는 태블릿을 열어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 차량에서 함께 내리는 모습, 땡땡 호텔 커피숍에서 함께 앉아 있는 모습, 그 여자가 남편의 팔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는 모습, 마지막으로 같은 방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CCTV 캡처 화면,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호텔은 비즈니스 고객용이지만 주로 불륜 목적으로 단골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방은 902호, 2주 전과 이번 주에도 같은 날짜에 방문했습니다. 같은 요일. 제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요일 밤마다요. 그 말에 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목요일 저녁엔 회식이 많다. 목요일마다 일이 늦게 끝난다. 금요일엔 서울 가야 하니까 일찍 잘게. 그 말들은 모두 같은 요일을 피하기 위한 변명이었습니다. 그날을 제외하면 그는 늘 자연스럽게 대했기에 저는 그저 바쁜 남편 정도로만 받아들였던 것이죠.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그들의 행동이 단지 은밀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카드를 공유했고 같은 카페에서 반복적으로 데이트했으며 심지어 남편은 그녀의 아이 생일에도 참석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딸과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탐정은 사진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건 지난달 사진인데요. 이 커플 아니, 두 분은 해당 여성의 가족 모임에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남편분은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 거의 부부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속에서 피가 끓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그는 알고도 그런 선택을 한 걸까요? 결혼 10년. 그 시간 동안 저는 그의 가족을 가족이라 믿었고 그의 고된 생활을 함께 이겨낸 동반자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울 집에 저와 딸을 주말용 가족, 그리고 평일에 그 여자는 실제 생활 파트너로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가 자는 방을 살며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딸은 다음 주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제게 언제나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아이를 보며 저는 이대로 모든 걸 폭로하면 아이가 다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들었지만 더는 이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내 가족의 서사를 통째로 지우려는 행동이야.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만남을 더 확보하기 위한 일정 추적, 딸의 학사 일정 정리, 충격을 줄이기 위한 보호 계획 수립, 변호사 상담 예약, 남편 노트북 내 기록 백업, 상간녀의 남편과 연락 가능 여부 조사. 그리고 마침내 상간녀의 남편에게 결정적인 사진 3장을 익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의 아내와 제 남편이 호텔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남편이 그녀의 뒷머리를 쓰다듬는 장면, 차량 안에서 입을 맞추는 모습, 익명 계정으로 보내며 저는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플 만큼 명백한 배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속이려 계속 웃었지만 저는 이제 그 웃음의 밑바닥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쉽게 짓밟은 내 삶의 무게를 이제부터 너희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상간녀의 남편에게 보낸 사진은 생각보다 빠르게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익명 계정으로 보냈기에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도 됐지만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는 저에게 비공개 메일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혹시 사진 보내신 분이 맞습니까?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그 말이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저만 이 지옥 같은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이 거짓을 함께 끝내고 싶어 한다는 것.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한 카페 한편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2살 어린 사람이었고 표정은 많이 굳어 있었지만 어딘지 감정이 다 닳아버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진 진짜였네요. 예, 진짜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침묵하다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상간녀가 친구와 통화하며 웃으며 말하던 내용이었습니다. 요즘은 완전 투잡 뛰는 기분이야. 평일엔 땡땡 오빠랑 살고 주말엔 진짜 남편이랑 지내고. 진짜 결혼은 평일이 더 중요한 거 아냐? 이중 생활이 적성에 맞나 봐. 저는 손끝이 떨리는 걸 억누르며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익숙해서 더더욱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이혼 생각 중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여자와 당신 남편이 어떤 짓을 해왔는지 낱낱이 밝혀야겠죠. 그날 이후 우리는 공조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확보한 증거를 공유했고 상간녀와 제 남편의 일정표를 비교했습니다. 호텔 출입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대화 캡처, 그들이 함께 간 가족 행사 사진까지. 놀랍게도 그들은 서로의 배우자를 완전히 평일과 주말로 분리해두고 자신들의 생활을 설계해두고 있었습니다. 주말 서울 가족 역할 수행, 평일 땡띵시 커플처럼 데이트, 외박, 심지어 친구 부부 모임 참석. 그들은 서로가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조차 숨긴 채 둘 다 이혼 준비 중이라고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 중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와 함께 서울의 유명한 가사 전문 로펌에 공동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하며 곧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닙니다. 두 사람은 공동의 목적 아래 각각의 가정을 기만하고 파괴한 행위입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중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상간녀의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대한 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저 역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합의는 없을 겁니다.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 주 주말 남편이 평소처럼 집에 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느 때처럼 평온했고 딸과 웃으며 과일을 깎아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아무 일 없는 얼굴을 하고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주엔 딸이 친구랑 여행 가기로 했대. 그러니까 그 주말엔 우리끼리 얘기 좀 해. 오랜만에. 남편은 조금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 그래야지. 우리도 그럴 시간 필요하지. 그 말 속에는 자신이 여전히 아내와 신뢰를 주고받는 위치에 있다는 착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주 남편이 회사로 출근한 월요일 오전 10시. 이혼 및 상간 소송 서류가 동시에 접수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상간녀에게는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아이 양육권은 전적으로 제게 귀속, 상간녀 남편 측도 별도 소송 진행. 그날 오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뭐야? 갑자기 소송?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 순간 저는 그가 마지막까지 모든 걸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 그 여자랑 언제부터였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아이 생일에 왜 갔어? 그 집 가족 모임에 왜 참석했어? 당신 평일에 누구랑 살고 있었어? 그 질문 하나하나에 그는 점점 목소리를 낮췄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였어. 근데 너무 커져버렸어. 내가 정리할게. 당신만 좀 넘어가 주면. 넘어가. 내 인생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그냥 넘어가자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제가 지켜줄 거라 믿고 있는 사람이구나. 바로 다음 날 상간녀의 남편이 그녀의 부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고 그 집은 말 그대로 난리가 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남편과의 통화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너 같은 인간을 믿고 딸을 맡긴 내가 미친놈이지. 우리 집안은 끝났다. 다 끝났어.
그리고 저는 집안에서 남편이 주말마다 가져오던 다이어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출장 일자, 출장지, 심지어는 땡땡씨 생일, 땡땡 카페 예약 같은 상간녀와 관련된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그는 자신의 이중 생활을 기념이라도 하듯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다이어리를 복사해 변호사에게 전달하며 저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완벽하게 거짓을 살았네요. 이젠 그 거짓을 제가 하나하나 벗겨낼 차례입니다. 남편은 처음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이혼 청구 소송, 위자료 청구 서류, 그리고 상간녀에게 보낸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을 때도 그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정말 여기까지 가야겠어? 딸한테도 상처될 텐데 그 말이 너무 뻔뻔하게 들렸습니다. 누가 우리 딸에게 상처를 준 건데요? 누가 10년 동안 가족을 두 개로 나눈 건데요? 저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딸에게 상처 준 건 나 아니야. 당신이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만들어 온 거야.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증거를 하나씩 정리하며 재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호텔 출입 CCTV, 카드 결제 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 다이어리 사본, 상간녀의 지인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이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동거 수준의 생활, 정기적인 모임 참석, 상간녀 자녀 돌봄 참여, 이혼 후 재혼 계획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까지 확보된 법원은 이 모든 증거를 받아들였습니다. 양측의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고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남편 측은 처음엔 방어적으로 나왔습니다. 가정은 지키고 싶다. 한순간의 잘못이었다. 이혼은 과하다. 그러나 상간녀의 남편이 낸 소장과 그녀의 휴대폰에서 확보된 사진 영상 증거들이 겹치면서 그들의 입장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무너진 건 법원에 제출된 문자 내역 중 이 문장 한 줄이었습니다. 당신 딸이 우리 아이랑 친해지면 좋겠다. 이런 게 진짜 가족 같아. 이 문장을 본 판사는 재판 중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외도를 넘었습니다. 혼외 관계를 기반으로 가정과 유사한 공동체를 꾸리려 한 것 자체가 혼인 파탄의 주된 사유이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한마디도 울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단지 이렇게 생각했죠. 이게 내가 만든 두 번째 가족의 결말이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이혼 청구 인용, 남편 측 책임 90%, 아내 10%로 인정, 양육권 및 친권 전부 아내에게 귀속, 면접 교섭은 월 1회 제한 조건으로만 허용. 위자료 판결, 남편에게 4천만 원, 상간녀에게 3천만 원, 정신적 고통 및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 인정. 재산 분할, 남편이 보유한 부동산 중 절반, 퇴직금 예상액 일부 선지급 명령, 혼인 중 아내가 기여한 재정적 책임 반영. 남편은 판결 직후 법정을 나와 복도에서 고개를 떨군 채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를 불쌍하다고 느낀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벌이 아니고 대가일 뿐이니까요. 그가 선택한 거짓의 끝을 이제서야 마주한 것뿐이니까요. 상간녀는 더 처참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혼과 동시에 자녀 양육권을 가져갔고 상간녀는 직장에 소문이 퍼지며 직위 해제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소송 중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남의 가정을 파괴할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관계에서 오는 감정은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후 저는 딸과 함께 새로 얻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엄마, 우리 괜찮은 거지?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엄마는 너한테 부끄러운 짓 안 했으니까. 그리고 이젠 아무도 우리한테 거짓말 안 해. 딸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랜만에 아무 죄책감 없이 눈을 감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받은 법적 판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들이 사회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마지막까지 철저히 감시하고 끝냈는지 전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혼 소송이 끝나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까지 모두 정리된 후에도 제 마음은 그렇게 간단히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사회 속 어딘가에서 자신을 피해자처럼 꾸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간녀는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그렇게 된 거였어. 오빠도 힘들었잖아. 우리 둘 다 피해자야. 그리고 남편은 회사 동료들에게 아내가 예민해서 오해가 커졌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 마지막까지도 진실을 피해가는구나. 법적 판결을 받은 그 순간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망가뜨린 가정을 사소한 감정 실수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복수를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일하던 회사는 제법 규모 있는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그는 부서장급이었고 평소 팀원들에게 좋은 상사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가 회사 외부 미팅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업무 시간 중 상간녀와 만남을 가졌던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근무 시간 중 차량 GPS 기록, 법인카드로 상간녀 식사 결제한 내역, 출장 명목으로 다녀온 호텔 영수증, 본인이 직접 쓴 다이어리의 일정 메모, 이 모든 것을 남편 회사의 감사팀에 익명 제보로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인 징계위원회 소집, 인사팀 조사 착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적인 업무 외 유용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면직 처리.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였지만 그는 한순간에 경력 전체를 잃었습니다. 상간녀는 사건 후 직장에서도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가정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며 운영하던 SNS는 판결 직후부터 악성 댓글로 도배되었고 결국 비공개 전환 후 폐쇄되었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마케팅 회사는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그녀를 부서 이동시키고 최종적으로 권고 사직을 통보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해당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불륜 부부로 불리기 시작했고 아이 학교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항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이 끝난 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를 준비했습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침입, 상간녀가 제 가족의 공간에 지속적으로 출입한 사실. 개인정보 도용, 딸의 학교에 상간녀가 대리 보호자로 연락처를 남긴 정황. 허위 진단서 작성 공모,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꾸민 이혼 전략 문건 제출. 그 결과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상간녀는 1차 조사를 받은 후 자신의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며 진술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출된 증거가 명확했기에 검찰은 기소 의견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또다시 서게 될 겁니다. 이제는 민사도 아닌 형사 피의자로서. 남편은 친척 집을 전전하며 살다가 결국 원룸에 혼자 들어간 상태입니다. 취직도 쉽지 않았습니다. 면직 사유가 불명예 퇴사로 기록됐고 소송 중인 사실이 이력서로 드러나면서 면접마다 떨어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는 딸에게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런 사람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많았어. 근데 진짜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 한마디에 남편은 말없이 전화기를 끊었다고 합니다. 상간녀는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친정집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혼 후 아이를 전적으로 데리고 살며 절대 그녀와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법적으로 명문화했습니다.
이 모든 복수를 끝낸 지금 저는 새로 이사한 집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둘이 커피를 내리고 주말이면 시장에 같이 가서 장을 봅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이제는 거짓이 없는 집에서 숨 쉬고 있다는 것. 전에는 늘 눈치를 보며 살았고 의심조차 죄책감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삶을 제가 책임지고 제 딸을 제가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복수와 정리 끝에 제가 배운 건 단 하나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건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을 바로잡는 사람이 가정을 지킵니다.